네, 진행할 사건은 2025 고압 1670호 사건입니다. 네, 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이완규 피고인 네, 불출석입니다. 일단 출석부터 확인하고 절차 정리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장우성 특별검사부 출석했습니다. 예, 네, 파견검사 안재욱, 정재인, 김성현, 유승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유승재 검사님. 네. 예.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네, 네, 법무해공에서 임성근, 임재훈 변호사 두 사람 출석했습니다. 예, 법문 7 고강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고강록 변호사님. 네, 저번 기일에 그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공소 사실 등에 비춰보면은 이게 분리 심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금 여러 증인이 채택되어 있는데 증인 중에 그 한정화, 김주연, 이상민 증인신문 때 다시 변론을 병합해서 증인신문에 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등에 비춰봐서 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늘 불출석하면 불리하기로 제가 저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완규 피고인 부분은 공판 절차를 분리하겠습니다. 분리하고 이완규 피고인에 대한 다음 기일은 일단 추정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승재 피고인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정인신문 할 텐데 그 전에 좀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기일에 이제 여러 가지 입증 계획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네, 증거 목록에 따른 증거 신청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증거 목록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거 신청하겠습니다. 네, 이완규 피고인은 방금 분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공판 절차를 병합할 때 그때 다시 목록으로 증거 신청 절차가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증거 목록이 박승재 피고인하고 이완규 피고인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박승재 피고인에 대한 증거 목록에 따라서 증거 신청을 하고 기존의 증거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기존의 증거 인부서에 따라서 동의한 증거는 채택하고요. 부동의한 증거는 일단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 측에서 1월 28일자로 증인 신청서 내셨고요. 2월 5일자로 의견서 내셨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증인신문 순서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CCTV 등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번 기회에도 CCTV 등사에 대해서 이야기 쭉 나왔는데 그러면 열람뿐만 아니라 복사도 하신 겁니까? 받았습니다. 하셨고요. 네. 네, 특검 의견서에 따르면은 정의신문 순서를 쭉 날짜별로 특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 세 번째 정인 임세진
다섯 번째 정인 신용회 같은 경우 같은 날 하면 아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3명을 뭐 하면 좋은데 지금 주신문이 90분이면 네. 반대 신문까지 고려하면 아마 뭐 2명 정도밖에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예정되어 있던 배상업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아마 이 기일 지정이나 특정이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특히나 또 이완규 피고인까지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이제 증인들 김주현, 한정화, 이상민 같은 경우는 그 이완규의 반대 신문까지 고려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일정은 조금 더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변경해서 새로운 의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가 아직까지 의견서 경수를 맡아가지고 의사 표고 아 네네.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증인 신문 일정은 다시 수정하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네, 지금 이제 2차 증인 신청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숫자는 지금 어떻게 일단 그 재판부에서 보류하신 5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신용회의 지금 그 관련 법정 증거 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보류된 증인들이 필요한 사유를 별도로 좀 소명을 하고자 하고요. 그 외에 그 보류된 증인 외에 4명에서 5명 정도의 추가 증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1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증인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그 취지였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진행을 해보고 재판 일정이 뭐 순조로우면 좋은데 일정이 좀 이제 선고까지 해서 6개월 내에 이제 끝내려고 할 때 좀 빡빡하다고 싶으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재판도 그냥 오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고 적절히 진행되는 체크한 후에 여러 가지 기일 등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2월 5일자 그 의견서를 송달을 못 받아가지고 혹시 좀 부분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거 예, 이거 사본이라도 하나.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네. 네, 재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우선 정의 신문 순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든 재판부에서 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다음 기일에 지금 임세진, 성재현, 신용에 이렇게 주신문 시간이 90분, 45분, 90분 돼 있는데요. 임세진의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할 것이 거의 한 30분 범위 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네. 성재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용에는 뭐 주시면 90분 하시는데 저희도 90분까지 안 걸릴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한 30분, 1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신용에. 네.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집중해서 정의신문 하는 데는 저희는 이의가 없고 충분히 준비를 하겠는데 이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건에 또 오전까지 다 하게 되면 목요일 재판길이 조금 다른 사건으로 좀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게 협조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월요일 날 정의심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네. 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단 협의된 절차로 한번 진행할 겁니다. 네. 진행을 하고 이제 약간 기일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제가 네.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시죠. 예, 네. 예정된 대로 일단 진행할 겁니다. 네, 피고인 측에서는 1월 28일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고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2월 6일자로는 주소 보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뭐 행정안전부가 저희가
저 세종시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걸 모르고 예. 또 다시 주소 보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인신문에 앞서서 네,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피고인 지술고 업권이 있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대통령께 계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또 밖에 나와서 대접견실에서도 저희 행동을 CCTV를 통해서 봤더니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로 그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받을 때에 그 말씀들을 안 드렸다고 해서 조사받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12.3 비상계엄의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조항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고,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문에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제가 첫날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그 당시 상황도 있지만 그 이후로 언론 보도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계엄 상황이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법률적으로 조건을 하나하나 이게 조항에 맞다 안 맞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맞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그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이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지금 상황에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 계엄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갖고 갈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계엄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에 전부 다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라 다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저희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차차 증인 신문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증인 나오셨나요? 네.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거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형.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네, 증인 신문 과정은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마 지금 중개 절차가 진행 중이라 네네. 네, 일정 부분 뭐 증인이 중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답하실 때는 마이크 대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 뭐 설명한 과정에서 본인 생각을 말씀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본인 생각임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저희가 착오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유역 법무부 감찰관님 증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예. 증인 2025년 1월 3일 검찰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죠? 네네. 특수본에 출석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예, 당시 진술하신 대로 작성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고요. 네, 다 읽어보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에는 특검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죠? 네네. 출석. 진술하신 대로 조서 작성된 거 다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고요. 예, 읽어보고 날인했습니다. 예,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해서 따로 진정 성립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감찰관으로 재직하게 된 경위와 담당한 업무, 피고인 박성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법무부에서 감찰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2020년 7월 6일자로 임용돼가지고 2024년 12월 11일자로 자리를 떴습니다. 예. 증인께서 근무했던 법무부는 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는 기관이자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옹호하는 헌법상 기관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위와 같은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며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도록 보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증인 또한 감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인권 옹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고인을 보좌해야 할 의무가 있으셨죠? 예, 감찰관이 장관 보좌 감찰 업무와 관련된 장관 보좌 기관은 맞습니다. 증인 어떤 경위로 감찰관으로 근무하게 되셨나요? 제가 검사로 1997년에 임관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위로 검사를 2019년 여름에 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잠시 쉬다가 변호사 생활을 준비하던 중에 그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심의정 기조실장으로부터 저 감찰관 자리가 현재 공석인데 혹시 공모직에 응모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을 받고 응모 절차 밟아가지고 감찰관으로 임용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감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감찰관실의 구성과 증인이 감찰관으로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찰관실은 기본적으로 감사 담당관실과 감찰 담당관실 이렇게 두 개 담당관실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직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을 제외한 일반적인 법무부 산하 조직들에 대한 사무감사 및 여러 가지 업무 진단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감찰 담당관실에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2차적인 감찰 업무,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간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전에 피고인 박성재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증인, 감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피고인과 갈등이나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과정이 어떤가요? 좀 뭐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워낙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도 12월 3일 날도 퇴근해가지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 한 반 훨씬 넘어가지고 저희 큰애가 와가지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침 저희 집사람이 동네 친구들하고 지방 여행 중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버지 일어나셔가지고 전화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무슨 계엄이라 그러는데, 계엄이 뭐예요?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는데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엄 선포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방송이 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이 아이가 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인, 당시 국내외 정세 등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그날도 아주 평온하게 퇴근을 했고, 저로서는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저로서는 사실 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계엄이라는 게 저는 뭐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그 사태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게 저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평온하게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데, 그것도 밤에 나타나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자를 빼주는데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앉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는 표정이나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이 가고자 하는 길에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식의 그 자체만으로도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동의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지금도 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얼굴 표정 자체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예, 다음으로 증거 순번 56번 924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증인은 피고인이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 소집한 사실을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보고 처음 알게 되셨죠? 예, 맞습니다. 이 메시지 맞나요? 뭐 저는 아마 조 무렵에 조금 늦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 메시지 다음에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답니다. 뭐 실국장님들도 뭐 모이시죠라는 그 메시지 받고 바로 저도 좀 고민하다가 그 법무부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이전에도 피고인이 비상간부회의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없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이 회의를 소집할 당시 법무부 실국장들 카카오톡 대화방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실국장들도 상당히 많이 놀란 상황이었고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뭐 궁금해하기도 했고 저는 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전 늦게 접속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뭔가 법무부에서도 연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실국장 단톡방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 건데 보니까 뭐 실국장들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쨌든 뭐 장관 그러니까 피고인이 회의를 개최했으니까 회의에 가면 뭐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예. 이 대화방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이 저거 말고 장관님 용산에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뭐 실국장님들 모이시죠. 요 대화 보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좀 고민하다가 출발했고 그 이후로는 그 대화방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방에 포고령 관련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나요? 포고령 관련 내용은 저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3분경 배상업에게 23시 04분경 신용회에게 전화해서 비상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은 이런 전화 따로 안 받았나요? 예, 전화 안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으신 적 없죠? 특별한 전화 없었습니다. 혹시 뭐 전화가 필요하면 비서관이 전화를 하지 장관이 직접 전화한 적 없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37번 진술조서 5894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조사받으신 조서입니다. 증인 특검 조사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증인이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텔레비전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계엄 선포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뭐 이렇게 뭐 폐악질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실체적인 요건은 완전히 흠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뭐 절차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 연락 안 받은 거로 생각하고 뭐 단톡방에 제가 읽었다는 걸로 하나 지워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못 본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잠자서 그냥 뭐 안 나갔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텔레비전 방송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최소한 사실은 뭐 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차를 몰고 과천으로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방송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만둘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좀 굳히게 됐습니다. 예. 증인 회의 가시는 중에도 비상계엄 관련 뉴스 청취하신 거죠? 예. 방송 듣고 있으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계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 국회로도 뭐 군인들이 출동했다 그랬었나? 뭐 저도 지금 선후 관계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방송에서 계속해가지고 일거에 척결하고 이런 부분은 뭐 계속해서 방송되고 나오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방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저로서도 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구나. 이게 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법무부에 가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그만둬야겠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담화문과 포고령에 관련된 내용도 들으셨나요? 포고령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가기 전에 애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하겠다고 출근해가지고 아빠 아무래도 그만두고 집으로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애가 했던 말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도 한다는데 아빠가 안 가시면 안 되겠냐고 애가 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집을 나선 시각은 아마 이미 포고령이 나온 이후였을 겁니다. 예. 출발 전에 아드님한테 들으셨다는 거죠? 예. 증인 법무부에 도착한 시각 언제쯤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실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법무부 차관 김서구 만나셨죠? 예, 제가 처음에 먼저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차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잡아가지고 차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서구 차관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제가 김서구 차관한테 몇 달 전쯤에 이미 어차피 제 임기는 2025년 7월 5일까지입니다만 2월 달쯤에 어차피 검사장급이나 이런 간부들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4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자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4년 6개월의 기간이 그만둘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어쨌든 저도 자리를 비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김서구 차관한테 12월 말쯤인가 제가 내년 2월 되면 그만두겠다고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와중에 김서구 차관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중에 차관님 저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들어가서 이게 개헌 관련 회의고 그러면 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차관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분위기도 누그러뜨릴 겸 그냥 옛날에 그만두겠다고 했던 얘기도 있으니까 그냥 툭 치면서 제가 하와이도 놀러 간다 그랬고 좋은데 놀러 가고 좋죠 그냥 그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됐나요? 그게 장관 부속 소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인데 거기에 평소에 실국장 간부회의가 열리는 그 긴 테이블이 있는 회의고 거기에 실국장들 말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 이런 그 주요 간부들 일부가 포함돼 가지고 전체가 한 12서너 명 이 정도 앉는 자리인데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사람이 많아서 한두 명 정도가 서가지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회의에는 누가 참석했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국장들은 자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실국장들 전원이 참석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국장은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 검찰과장 얼굴을 봤던 건 기억이 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있었고 제 자리에도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제가 제 쪽 자리로 가니까 그쪽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저한테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예. 당시 비상간부 회의에 법무실장과 비상안전기획관은 없었죠?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리가 꽉 차 있고 저도 그런 거를 일일이 누가 있고 없고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법무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교정본부장 신용해, 검찰과장 임세진은 보셨죠? 제가 임세진 과장은 봤고요. 출입국 본부장하고 교정본부장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 피고인 박성재가 주최하는 다른 회의에도 검찰국 과장들이 참여했었나요? 그건 회의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국장 회의 경우에는 대리 참석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검찰 과장이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 있기는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장 중이거나 이런 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회의실에 뉴스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나요? 텔레비전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가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본부장이 있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둘 중에 선후 관계는 모릅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서도 특검 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후 관계는 모르지만
한 번 들어갔을 때는 출입국본부장과 피고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어느 선우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은 교정본부장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두 사람이 있었던 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TV는 켜져 있지 않았고요. 텔레비전은 제가 알기로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켜져 있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예. 회의실의 모습은 어땠나요? 회의실 모습은 제가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뭐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의 모습을 제가 그려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가 차관이랑 같이 회의실에 들어갔고 뭐 12개 회의 중이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차관은 장관 옆자리가 그러니까 피고인 옆자리가 차관 자리입니다. 글로 들어가고 저는 그 반대쪽으로 제 자리 쪽에 가니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중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아마 출입국본부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 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회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반대쪽에 가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실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저 피고인이 했던 얘기가 네 그래요.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죠. 저는 뭐 준비를 하고 갔으니까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나와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정확하게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거기 장관 그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이 제가 조직범죄 대검 조직범죄과장 할 때 저희 계장이었습니다. 지금 서기관 승진해서 비서관 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제가 그만둘 날인 것 같네요.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냥 그만두고 집에 가야죠. 그러면서 그 용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용지 저 사직서 쓰게 용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법무부 그 회의실에 비치하는 법무부 용지를 하나 줘가지고 거기다가 뭐 제가 사직서 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날짜를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3일이죠? 라고 물었더니 그 서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자정 지나서 4일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계를 보니까 그 4일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계 바늘이 그 00시 09분 제가 바늘 모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00시 0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부터는 요 일과는 조금도 관련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표시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00시 09분이라고 적고 제 이름 적고 사직서 제출하고 한참 동안 악수를 했습니다. 뭐 거기는 직원들 몇 명 다 출근해 있었는데 악수하면서 아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하시겠네요. 악수하고 돌아서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계속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뭐 계속 회의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확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그때 또 누군가 그러니까 교정본부장인지 출입국본부장인지 누군지 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순서는 기억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랑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니 저도 여야가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하고 이러는 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고 해가지고 계엄이 뭡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문 쾅 닫아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피고인 아시겠지만 그 대변인 그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막 쫓아 나오면서 저 감찰관님 이러면서 말렸고 제가 그 대변인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증인 그러면 피고인 박성재 이외에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것은 저도 그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과 교정본부장, 피고인과 출입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증인 법무부 간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포고령 내용 알고 계셨던 거 맞죠? 보호령 중에 제가 아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 그 다음에 세 가지네요.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또 하나는 전공의를 체포 처단한다.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거는 제가 자동차 안에서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가 있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조서 6242쪽, 6245쪽 제시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신용에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각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회의실을 나간 후에 포고령이 뉴스에 보도된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이미 나설 때 아이가 이 영장 없이 이런 얘기를 했고 영장 없이 체포 처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처단이라는 말을 그 포고령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착하기 전에 저는 접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포고령을 그 나중에 봤다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사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사직서 작성한 시각이 00시 09분인데 그 무렵에 피고인과 신용회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포고령을 처음 봤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것이죠? 그건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마 회의실을 나간 것은 자정 무렵인 것 같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한 5분 이상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적고 이런데 그 시간이 5분 이상 걸렸는데 뭐 그 무렵에 봤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정 전후에 봤다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증인이 언제 포고령 관련 내용을 알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 그 회의 참석한 사람, 뭐 피고인뿐만 아니라 본부장 등이 이제 어떤 뭐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쭉 설명하셨고 네. 포고령에 대해서 그 말고 지금 이제 회의장에 오셨다가 뭐 중간에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지 이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그만두겠다고 나오고 바깥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포고령과 관련돼 가지고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증인이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증인이 모른다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뭐 그 포고령을 그때서야 봤다면은 그 사람들이 뉴스 검색을 제대로 안 했던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진술 조서에 기초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용의 진술. 신용의 진술 지금 조서. 화면에 띄어져 있는 진술은 증인의 신용의 진술이 아니고. 진술입니다. 네네. 신용의 진술에서 증인과 포고령에 관련된 시간 진술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은 그 회의 장소에서 포고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건 모른다는 거네요. 예, 알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특검 조사 시에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포고령 내용 중에 뭐 정치활동 금지라던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표현 같은 것도 함부로 쓰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그런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포고령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대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공정한 내용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구분해서 말했어요.
증인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 작성한 후에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악수하고 돌아서는데 뭐 제가 좀뭐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가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냥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이상 사직서 쓰고 인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그때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그 순서는 진짜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선후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또 제가 말을 끊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 한들 계엄이 말이 됩니까 하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예. 피고인 박성재가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하였나요?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 안 나시지만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과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보셨죠? 예, 그건 확실히 봤습니다. 회의실 나온 직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회의실 나와서는 사직서를 썼고 두 번째 회의실 나와가지고는 그냥 뭐 저도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따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치면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집에 나왔고 나와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도 막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제가 감찰관이다 보니까 여러 그 뭐 교정, 출입국, 뭐 범죄, 범정 이런 쪽 전부 다 뭐 여러 직원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는 혼자 나가고 다른 직원들 계속 들어오면서 저보고 인사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상황에서 저 혼자 이렇게 집으로 나가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1층에 내려와서 그 현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노성균 대변인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노성균 대변인이 와가지고 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성균 대변인이 와가지고 감찰관님 저도 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찰관님이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길래 뭐 생각이 같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잘해봐. 행동으로도 한번 잘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 법무부 차관 김서구 법무부 대변인 노성균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증인과 공감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노선균 대변인은 저를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당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성우 법무부 차관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무슨 뭐 비상경호 관련해서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만약의 경우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이고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김서구 차관이 뭐 27기고 뭐 원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 치면서 아유 제가 그냥 뭐 어차피 그만두고 놀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 증인이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회의가 계속 진행됐나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한 명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고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두 번째 사표 쓰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노성균 대변인이 따라 나오고 나와서의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인의 언론 인터뷰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감찰관직 사직서 제출한 후에 2024년 12월 4일 MBC 12월 12일 굿모닝 충청과 인터뷰 하셨죠? 굿모닝 충청은 인터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 어딘가에 인터뷰를 했던 거를 굿모닝 충청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MBC하고는 인터뷰한 거 맞습니다. 증거 순번 18번 뉴욕 진술조서 211